제10편 1. 그랭구아르 베르나르덴 거리에서 좋은 생각들이 잇따라 떠오르다. 피에르 그랭구아르는 이번 사건이 어떻게 결론이 났는지, 그리고 그 연극의 주인공들이 체포되거나 교수형을 당하거나 그 밖에도 불행을 당한 것을 알게 된 뒤로는 더 이상 그 일에 관심을 갖지 않기로 했다. 그는 여러 가지로 생각한 끝에 파리에서 그래도 믿을 만한 동료는 거지들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는 그들과 계속 함께 지내고 있었는데, 그 거지들은 여전히 집시 처녀를 걱정하고 있었다. 그들로서는 매우 당연한 일임을 그는 잘 알고 있었다. 그녀와 마찬가지로 샤르몰리와 토르토리의 손에 넘어간 것 말고는 다른 길이 없으며, 자기처럼 이 페가수스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날개에 달린 말입니다. 시적 영감을 나타낸다고 하네요. 페가수스의 두 날개를 타고 상상의 세계를 날아다닐 또 모르는 사람들로서는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그들에게서 항아리를 깨고 혼인한 자기 아내가 노트르담의 피신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매우 다행으로 여겼다. 그러나 그곳에 찾아가 그녀를 만나보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었다. 가끔 그 귀여운 새끼 염소가 생각나곤 했지만 단지 그것뿐이었다. 그는 낮에는 먹고 살기 위해 고개를 하고 밤이면 파리의 주교를 해치울 소송을 위한 서류 작성에 늦게까지 매달렸다. 그것은 그가 주교의 물방앗간에서 물벼락을 맞은 일로 한이 맺혔기 때문이다. 또한 그는 누아용과 투르네의 주교 보드리르 루즈의 아름다운 작품인 돌을 자르는 방법에 대하여의 주석을 다는 일에도 몰두해 있었는데, 그 책이 건축술에 관한 대단한 흥미를 불러일으켰기 때문이다. 건축술에 관한 흥미는 연금술에 대한 관심을 넘어설 정도였는데, 연금술과 석공술은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따지자면 그의 새로운 취미는 연금술에서 비롯된 필연적인 귀결이었다. 그랭구아라의 관심과 호기심은 관념에 대한 애착에서 그 관념의 형식에 대한 애착으로 옮아간 것이다. 어느 날 그는 생제르멘 룩세르와 근처에 있는 포르 레베크라 불리는 저택의 모퉁이에 서 있었다. 그 저택은 포르르 루아라고 하는 또 다른 저택과 마주보고 있었다. 포르 레베크에는 14세기의 훌륭한 교회당이 있었는데, 교회당 뒷면은 거리를 향해 있었다. 그랭구아르는 감탄 어린 시선으로 교회당의 외부 조각품들을 세심하게 바라보았다. 그 순간 그는 예술가가 이 세상에 있는 것 가운데서 예술만을 보고 예술 속에서 세계를 보는 아주 이기적이고 배타적이면서 숭고한 기쁨에 잠겨 있었다. 그때 갑자기 어깨 위에 묵직한 손이 놓이는 것을 느끼고 문득 돌아보니 그것은 옛 친구이자 스승인 부주교였다. 그는 깜짝 놀라 한동안 멍하니 있었다. 그가 부주교를 만난 것은 무척 오랜만이었는데, 클로드 신부는 언제나 점잖고 정열적인 사람이어서 그를 만날 때면 회의주의 철학자로서 마음의 평정을 잃어버리곤 했다. 부주교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었으므로 그 사이 그랭구아르는 그를 세심하게 살필 수가 있었다. 클로드 신부는 어딘가 몹시 변해 있었다. 겨울 아침처럼 파리한 얼굴빛이며 움푹 팬 눈과 거의 백발이 되어버린 머리카락이 그랬다. 이었고 클로드 신부가 침묵을 깨고 입을 열었다. 그는 차분하고도 냉랭한 어조로 말했다. 잘 지냈나 피에르 군? 건강 말씀인가요? 글쎄요, 좋을 것도 나쁠 것도 없지요. 그냥 전반적으로는 좋은 편이에요. 저는 본디 지나친 일을 하지 않거든요. 선생님도 잘 아시다시피 건강의 비결이라면 히포크라테스가 말한 것처럼 곧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잠도 사랑도 모든 것을 적당히 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자네는 아무 걱정이 없다는 말이로군 피에르 군? 클로드 신부는 그랭구아르를 빤히 보면서 물었다. 그렇고 말고요. 걱정할 게 뭐 있겠습니까? 그건 그렇고 지금 여기서 뭘 하는 겐가? 선생님께서 보시다시피 저 돌들을 어떻게 잘랐는지, 도들새김은 어떤 모양으로 호흡을 이루고 있는지를 관찰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러자 신부는 웃었는데 그것은 한쪽 입꼬리만 일그러뜨리는 씁쓸한 미소였다. 그런 게 재밌나? 그럼요. 천국이 따로 없지요. 그랭구아르는 외쳤다. 그러고는 생생한 현상들을 증명하는 사람처럼 환한 얼굴로 조각품들을 쳐다보며 말했다. 그러니까 저걸 한번 보세요. 교묘하고 우아하고 끈기 있게 시공된 저 도들책임의 환상적인 선들을요. 이보다 더 부드럽고 더 잘 어루만져진 잎사귀들을 혹시 다른 기둥머리 주위에서 본 적이 있으세요?
여기 장마유뱅의 환조 작품 세 점이 있는데 그 천재의 최고 글자가 아니지만 얼굴의 순진함도 그렇고 얼굴선의 부드러움, 태도와 주름 장식의 유연함은 물론 모든 결점들 속에 섞여 있는 설명하기 어려운 매력까지도 이 작은 조각품들을 대단히 쾌활하고 섬세하게 만들어주고 있어요. 이렇게 조각품을 관찰하는 게 재미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물론 그렇게 생각하고 말고. 그리고 만약 교회당 내부를 보신다면 곳곳에 양배추의 심지처럼 조각품이 빽빽하게 들어차 있는 것을 아시게 될 거예요. 이 교회당 뒷면은 아주 종교적일 뿐 아니라 독특한 방식으로 조각되어 있어요. 전 그 어디서도 이처럼 멋진 것을 본 적이 없답니다. 부주교는 그의 말을 자르며 물었다. 그럼 자네는 행복한 모양이로군? 그랭구하르는 힘주어 대답했다. 그럼요. 행복하고 말고요. 저도 처음엔 여자를 사랑했고 그 다음엔 동물을 사랑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돌의 매력에 푹 빠지고 말았어요. 돌도 동물이나 여자만큼 흥미진진해요. 그러면서도 중요한 점은 결코 배신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부주교는 제 이마에 손을 얹었는데 그것은 거의 버릇이었다. 맞는 말이야. 아, 참, 제 말씀을 들어보세요. 사람은 누구나 자기만의 즐길거리를 갖고 있는 법이잖아요. 그랭구하르는 이렇게 말하며 부주교의 팔을 잡았고 부주교는 그랭구하르가 하는 대로 내맡기고 있었다. 그는 포르레베크의 계단에 있는 소탑 아래로 신부를 잡아 끌었다. 보세요. 여기 계단이 있죠. 파리에서 가장 단순하고 희귀한 양식으로 된 거예요. 이걸 볼 때마다 저는 가슴이 설렌답니다. 모든 계단은 아래 모서리가 비스듬히 깎여 있어요. 그 너비가 30cm 정도 되는 디딤판 하나하나에 이 계단의 아름다움과 단순함이 담겨 있는데 디딤판이 서로 얽히고 끼워지고 박히고 이어지고 얕게 조각되어 매우 튼튼하면서도 유연한 방식으로 짜 맞추어져 있거든요. 그렇군. 그런데 자네는 바라는 것이 아무것도 없나? 뭐요? 아무것도 후회하지 않느냐고. 미련도 욕심도 없어요. 저는 올바른 삶을 살아왔으니까요. 인간은 올바르게 산다 해도 다양한 일들로 인해 어지럽혀지기 마련이지. 클로드 신부가 말했다. 저는 회의주의 철학자로서 매사 균형을 이룬 상태를 유지한답니다. 그랭구하르가 대답했다. 그럼 자네 뭘로 생활하나? 먹고는 살아야 할 것 아닌가? 지금도 여기저기서 일이 들어오면 서사시와 비극을 쓰고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가장 짭짤한 수입을 올려주는 건 선생님도 아시다시피 고개를 하는 거지요. 의자로 피라미드를 쌓아놓고 이로 그걸 들어 올리는 일 말이에요. 그런 일은 철학자에겐 어울리지 않아. 그것도 저에겐 욕심을 부리는 균형과 한 가지랍니다. 사람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모든 것 속에서 그걸 찾아내거든요. 그랭구하르가 말했다. 그렇지. 부주교는 대답했다. 그는 잠시 아무 말도 없다가 다시 입을 열었다. 그래도 역시 사는 게 팍팍하지. 그렇죠. 가난하긴 하지만 불행하지는 않아요. 그때 멀리서 말들이 달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클로드 신부와 그랭구하르가 소리나는 것을 쳐다보니 거리 저쪽 끝에서 왕실 친위대의 중대가 창을 높이 쳐들고 장교를 선두로 줄을 지어 지나가는 것이 보였다. 현란한 기마 행렬은 요란스럽게 땅을 울리며 지나갔다. 선생님, 혹시 저 장교를 잘 아십니까? 왜 그렇게 유심히 쳐다보세요? 그랭구하르가 부주교에게 물었다. 어디선가 본 적이 있는 사람 같아서 말이야? 그게 누군데요? 이름이 페비스 드 샤토페르라고 했던 것 같은데? 페비스라고요? 독특한 이름이네요. 푸아백작에게도 페비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만 그리고 제가 아는 어떤 여자는 신께 맹세할 때면 꼭 페비스라는 이름을 걸곤 했었죠. 자네 잠깐 따라오게. 할 얘기가 있네. 기마행렬이 지나간 뒤로 줄곧 냉정하던 부주교의 얼굴에 약간의 감정적인 변화가 스치고 지나갔다. 말을 마친 뒤 신부는 조용히 걷기 시작했다. 권위 넘치는 클로드 부주교와 한 번이라도 가까이서 대화를 나누어 본 사람이라면 누구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를 따르게 되곤 했는데 그랭구하르도 마찬가지여서 그는 말없이 신부 뒤를 따르고 있었다. 그들은 어느새 꽤 한적한 베르나르덴 거리까지 와 있었다. 클로드 신부는 그곳에서 걸음을 멈추었다. 하실 말씀이란 게 뭔가요, 선생님? 그랭구하르가 물었다. 자넨 방금 보았던 그 기병대의 제복이 자네나 내 옷보다 몇 배는 더 멋지다고 생각하지 않나? 부주교는 깊이 생각에 잠긴 듯한 얼굴로 말을 이었다. 그랭구하르는 머리를 설레설레 흔들었다. 아니요. 저는 요란스는 쇠붙이와 강철 비늘로 뒤덮인 딱딱한 제복보다는
제가 입은 이 노랑 빨강의 긴 옷이 더 마음에 들어요. 그럴 때마다 페라이의 항구가 찌진으로 들썩이는 듯한 소리를 내다니 우스운 이야기죠. 그랭구아르군. 그렇다면 자네는 군복을 입은 멋진 청년들을 부러워해 본 적도 없단 말인가? 부럽다니 뭐가 말씀이에요? 그 흰 말입니까? 규율이요? 아니면 훈련 말인가요? 비록 누더기를 입더라도 철학과 자유가 훨씬 낫죠. 저는 용꼬리가 되느니 차라리 닭머리가 되겠어요. 그거 참 이상하군. 그래도 멋진 제복이란 남자들에게는 환상 같은 것인데 말이야. 신부는 꿈을 꾸듯 말했다. 그랭구아르는 부주교가 몽롱하게 생각에 잠긴 것을 보고는 슬며시 옆으로 빠져서는 옆집 말 매는 곳을 구경하러 갔다가 얼마 뒤 손뼉을 치며 돌아왔다. 선생님, 군인들 제복 같은 것에 그렇게 몰두하지 마시고 저와 함께 저 집 대문을 한번 보러 가시죠. 정말로 오버리나리 집 현관은 세상에서 가장 호화로운 것 같아요. 다른 데서는 흔히 볼 수 없는 훌륭한 것이죠. 피에르 그랭구아르군, 자네의 그 사랑스러운 집시 무인은 어떻게 됐나? 아, 에스메랄다 말씀이세요? 에이, 화제를 그렇게 갑자기 바꾸시니 어리둥절하잖아요. 그 여자, 자네 아내 아니었나? 맞아요. 항아리를 깨고 얻은 신부였죠. 그런데 선생님은 아직도 그 처녀를 기억하고 계셨어요? 그랭구아르는 약간 조롱스런 눈빛으로 부주기를 보면서 말했다. 그럼 자네는 그 여자를 잊었단 말인가? 거의 잊었어요. 전 그렇게 한가지 않거든요. 그래도 그 새끼 염소는 정말 귀여웠는데. 그 집시 처녀가 자네 목숨을 구해줬다고 하지 않았어? 예, 맞아요. 그런데 그 여자는 어떻게 됐지? 자네는 그 여자를 어떻게 했느냐고? 별로 말하고 싶지 않은데요. 아마도 교수형을 당한 것 같아요. 그래? 확실한 건 저도 몰라요. 그들이 그녀를 교수형 시키려고 하는 걸 보고 전 그 자리에서 도망쳐 버렸으니까요. 자네가 아는 건 정말로 그것뿐인가? 아니요. 들리는 소문으로는 에스메랄다가 노트르담으로 도망쳤고 거기서 안전하게 지내고 있다고 하더군요. 정말 그렇다면 그건 다행스러운 일이죠. 그 염소도 함께 도망쳤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아는 건 그뿐입니다. 그렇군. 내가 그 이상의 사실을 알려주지. 갑자기 클로드 신부가 외쳤다. 그전까지만 해도 나지막하고 흐릿하던 목소리가 또렷해졌다. 그 집시 여자는 정말로 노트르담에 숨어 있다네. 하지만 사흘 뒤면 다시 재판소에서 그녀를 잡으러 나올 걸세. 다시 잡아다가 그레브 광장에서 교수형 시킬 거야. 최고재판소에서 체포영장을 발부했거든. 그참 그거 큰일이네요. 그랭구아르가 걱정스레 말을 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부주교는 잠깐 사이에 다른 사람처럼 냉정해졌다. 대체 어떤 못된 녀석이 쓸데없이 그런 일에 참견을 해서 체포 청원서를 냈을까요? 불쌍한 여자 하나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라도 난 어떤 미치광일일까요? 노트르담 담장한 제비둥지 옆에 가엾은 여자 하나가 몸을 숨기는데 그게 그리 큰일이래요? 세상에는 별의별 악마가 다 있다니까 부주교가 대답했다. 허참 정말 안타깝게 됐네요. 그랭구아르는 한숨을 쉬었다. 부주교는 잠시 말없이 있다가 물었다. 그러니까 그 여자가 자네 목숨을 구해 주었단 말이지? 네, 그 유쾌한 소그레스였죠. 그때 저는 거지 소그레스 하마터면 목이 달아날 뻔했거든요. 정말 그렇게 되었더라면 그들도 지금쯤 아마 땅을 치며 후회하고 있겠지만 자네는 그 여자를 위해 무언가 해줄 생각이 없는가? 할 수만 있다면 하고 싶지만 방법이 뭐가 있겠어요, 콜로드 선생님? 어영부영하다가 그런 골치 아픈 사건에 휘말리기라도 하면 곤란해질 텐데요. 그게 무슨 대수인가? 그게 무슨 대수냐고요? 선생님도 참 너무하시는군요. 저 벌써 큰 작품을 2편이나 시작했거든요. 부주교는 자기의 이 말을 탁탁 쳤다. 겉으로는 평온한 척 가장하고 있어도 이따금 격한 동작을 하는 것으로 보아 내심 몹시 혼란스러워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어떻게 그 여자를 구해낸다지? 그랭구아르가 말했다. 선생님, 저라면 이렇게 대답하겠어요. 일 파들트라고요? 터키어로 하나님은 우리의 희망이니라 라는 뜻이랍니다. 어떻게 구출하느냐가 문제야. 클로드 부주교는 꿈꾸듯 되풀이했다. 이번에는 그랭구아르가 자기 이 말을 쳤다. 선생님 좀 들어보세요. 좋은 생각이 하나 떠올랐어요. 임금님께 특별 사면을 청원해보면 어떨까요? 루이 11세기 말인가? 특별 사면을 요청한다고? 예, 안 될 것도 없잖아요. 차라리 산 호랑이의 뼈를 발라내는 것이 낫겠다. 그랭구아르는 다시 새로운 해결책이 없을까 곰곰 궁리하기 시작했다.
그럼 이건 어떨까요? 산파에게 부탁해서 그녀가 임신했다고 말하게 하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부주교의 퀭한 두 눈이 또렷 반짝거렸다. 임신이라고? 뭐야, 설마 네가 그런 짓을 한 거냐? 그랭고아르는 부주교의 태도에 놀라 잔뜩 겁을 집어먹고는 부랴부랴 수습했다. 아니에요. 제가 그랬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결혼은 그야말로 각방 결혼이었다니까요. 저는 언제나 방 밖에 있었어요. 어찌됐든 집행유예만 얻어내면 되는 거잖아요. 파렴치한 같으니라고 닥쳐. 무조건 화만 내실 일이 아니에요. 집행유예를 받는 게 누가 해를 입는 것도 아니잖아요. 게다가 그렇게 하면 가난한 산파에게도 파리주와 40드니에가 돌아가니까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일이라고요? 그랭구아르가 투덜거리며 설명했다. 부주교는 그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다. 아무튼 그 여자는 노트르담에서 나가야만 된다고. 부주교는 이렇게 중얼거렸다. 체포영장의 집행기한은 3일이야. 하지만 카지모도에겐 영장이 나오지 않을 거야. 여자들에겐 참 독특한 취향이 있단 말이야. 그러고는 소리 높여 계속했다. 피에르군, 내가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그 여자를 구할 방법은 딱 하나뿐이야. 그게 뭔데요? 저한테는 이제 다른 방법이 없는데요. 이봐, 피에르. 자네는 그 여자가 생명의 은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게. 솔직히 말하지. 노트르담은 밤낮으로 파수를 보는 사람이 있어서 성당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인 사람만이 다시 나올 수 있지. 자네는 성당에 들어갈 수 있어. 제발 와주게. 내가 자네를 그 여자에게 데려가 주겠네. 자네와 그 여자가 서로 옷을 바꿔 입는 거야? 자네가 그 여자의 치마를 입는 거지. 거기까지는 괜찮군요. 그럼 그 다음엔 어떻게 되는 거죠? 철학자 그랭고아르가 생각에 잠기며 물었다. 다음엔 자네가 여자 옷을 입은 채로 노트르담에 남고 여자는 자네 옷을 입고 밖으로 나오는 거지. 그럼 자네는 여자 대신 교수형을 받겠지만 그 여자는 살아나는 거야. 그랭고아르는 매우 심각한 얼굴로 귀를 긁으며 말했다. 허허, 저로서는 생각해 낼 수 없는 일이네요. 클로드 부주교로부터 생각지도 못한 제안을 받은 시인의 얼굴은 갑자기 먹구름으로 뒤덮이기 시작했다. 언제나 화창하고 아름다운 이탈리아 풍경에 그 샘바람이 불어와 태양 위로 무거운 구름을 늘어놓은 것처럼. 어떤가 그랭고아르, 이 방법이 기발하지 않은가? 그렇군요, 선생님. 하지만 그렇게 되면 제가 교수형을 당하는 건 거의 확실하네요. 그건 내가 알 바 아니야. 네? 뭐라고요? 그랭고아르가 물었다. 그 여자는 자네 목숨을 구한 사람이란 사실을 잊지 말게. 그 빚을 갚을 기회란 말이야. 제가 갚아야 할 빚은 그것 말고도 널려 있어요. 피에르군,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해? 부주교는 명령조로 말했다. 제발 제 말씀 좀 들어보세요, 선생님. 선생님은 왜 그 생각을 고집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건 잘못된 겁니다. 왜 제가 남을 대신해 죽어야 하는지 모르겠네요. 시인은 완전히 당황하여 말했다. 자네 무엇 때문에 그렇게 목숨에 집착하는 거지? 이유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무슨 이유지? 어디 말해보게. 이유가 뭐냐고 하셨나요? 좋아요. 공기도 그렇고 하늘도 아침도 석양도 달빛도 이 세상에 있으니까요. 또 거지 친구들과 장녀들과 함께 맛 좋은 음식을 먹는 일도, 파리의 아름다운 건축 양식들을 연구하고 싶은 꿈도 있고요. 그리고 방대한 세군의 저술도 준비 중이에요. 그중 하나는 주교와 그의 물방앗간을 해치우는 내용이고요. 그 밖에도 얼마든지 있다고요. 안악 사고라서도 자기는 태양을 찬양하기 위해 이 세상에 살고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저는 아침부터 밤까지 온종일 절하는 천재와 더불어 지내는 행복을 누리고 있어요. 그보다 즐거운 일은 없죠. 자네의 머리는 딸랑거리는 시끄러운 방울을 잔뜩 만들고 있지만 고작 그건가? 부주교는 불만스럽게 중얼거렸다. 이보게, 자네가 그토록 즐기고 있는 그 목숨을 대체 누가 구해주었더라? 지금까지 살아서 공기를 마시고 하늘을 바라보며 종달새처럼 어리석고 덜떨어진 자네가 그렇게 즐기고 있는 건 누구 덕분이지? 그 여자가 없었다면 자네는 지금 어디 있을 거라고 생각하나? 자네는 그 여자가 죽기를 바랐단 말인가? 정작 자네는 그 여자 덕분에 이렇게 살아있으면서 말이야. 그 아름답고 다정하고 사랑스러운 여자가 하나님보다도 더 거룩하고 이 세상 광명을 위해 없어서는 안 될 그 여자가 말이야. 그에 비하면 자네는 아무것도 아닌 어설픈 지식을 휘두르는 밤 미치광이에다. 불이나 나무와 다름없는 주제에 스스로 긋고 있는 줄 착각하는 존재가 아닌가. 대낮의 등불만큼이나 쓸모없는 목숨을 연명하려는 이유가 대체 무언가. 여보게, 조금이라도 동정심을 가져보게. 그랭고아르, 이번엔 자네가 사나이답게 나설 차례야. 먼저 대차게 행동하여 자네를 구한 것은 그 여자였다고.
부주교는 격렬하게 말했다. 그랭구아르는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듣고 있다가 차츰 감동을 받아 마침내 울상을 지으며 부주교를 바라보았는데 그것은 배앓이를 하는 어린아이처럼 보였다. 선생님의 말씀 뼈에 사무칩니다. 그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그럼 저도 잘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선생님 작가도 좀 그래요. 왜냐하면 그는 잠시 말을 끊었다가 다시 입을 열었다. 모르는 일이죠. 들통이 나더라도 저를 교수형에 처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약혼을 했다고 해서 반드시 결혼을 하라는 법도 없어요. 제가 치마를 입고 여자 모자를 쓴 채 괴상망측한 꼴을 하고 방 안에 있는 것을 보면 그들은 아마 폭소를 터뜨릴 겁니다. 아무튼 좋아요. 교수형을 당하다니 그야말로 개죽음이네요. 아니죠. 그건 잘 생각해보면 개죽음과는 좀 다르다고 해야겠네요. 그건 평생을 혼돈 속에 살았던 현자에게 어울리는 죽음이요. 진정한 회의주의자의 정신처럼 결정이라는 것이 없는 죽음이며 피론의 회의주의와 망설임이 또렷하게 드러나는 죽음이요. 하늘과 땅 사이에 몸을 두고 사람을 공중에 매달아 놓는 그런 죽음이겠죠. 그야말로 철학자에게 어울리는 죽음입니다. 어쩌면 저는 태어날 때부터 그런 운명을 타고났을지도 몰라요. 그동안 살아온 것과 똑같이 죽는 건 훌륭하고 뜻깊은 일이죠. 신부는 그의 말을 가로막았다. 어때? 그럼 결정했나? 그런데 죽음이란 진짜 뭘까요? 그랭구아르는 흥분하여 말을 계속했다. 죽음이란 한순간의 불쾌감이거나 아니면 하나의 통행세가 아닐까요? 하찮은 것에서 완전한 무의 상태로 가는 것일까요? 어떤 사람이 메갈로폴리스 사람인 케르키다스에게 당신은 기꺼이 죽을 수 있어? 물으니 이렇게 대답했대요. 왜 그러지 못하겠소? 내가 죽으면 철학자들 중에서는 특히 피타고라스, 역사가들 중에서는 헤카타이오스, 시인들 중에서는 호메로스, 음악가들 중에서는 올림포스와 같은 위대한 인물들을 만나보게 될 텐데 말이요. 라고요. 부주교는 그에게 손을 내밀었다. 그럼 결정한 거지. 내일 내게 오게. 이 행동이 그랭구아르를 문득 현실로 되돌려 놓았다. 아니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절대로 싫습니다. 그는 막 잠에서 깨어난 사람처럼 말했다. 다른 사람 대신 교수형을 당하다니 그건 바보 같은 짓이에요. 싫다고요. 그럼 잘 있게. 부주교는 이렇게 말하고 나서 입속으로 다시 중얼거렸다. 내일 보자고. 신부가 돌아가는 뒷모습을 보며 그랭구아르는 저런 사람을 또 보다니 절대로 그렇게는 안 될 거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신부의 뒤를 쫓아가 말했다. 잠깐만요, 선생님. 예증을 생각해서라도 이런 일로 싸우지는 마십시다. 그 아가씨, 아니 제 아내를 선생님께서 그렇게 걱정해 주시니 어쨌든 감사합니다. 그 여자를 노트르담에서 무사히 빼내기 위해 계략을 꾸미신 것까지도 이해하지만 선생님의 방법이 사실 저로서는 지극히 못마땅합니다. 제게 기막힌 다른 방법이 떠오르면 얼마나 좋을까요? 지금 세상에 다시 없을 대단한 묘책이 떠올랐는데 제가 교수대의 올가미에 걸릴 위험도 없고 그 여자도 공경해서 무사히 살려낼 방법이 있다면 어떻습니까? 그렇다면 그야말로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일 아니겠어요? 선생님은 제가 꼭 교수대에 올라야만 속이 시원하신 것은 아니죠? 부주교는 답답한 듯 입고 있던 옷 단추를 잡아뜯었다. 말은 청산유수로군. 그래, 자네의 묘안이란 게 뭔가? 좋아요. 그는 뭔가 깊이 생각하는 표시로 집게 손가락을 코에 대고 말을 이었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저와 함께 생활하던 거지들은 아주 대단한 놈들이에요. 게다가 집시들은 그 여자를 끔찍히 아끼죠. 그러다가 제가 한마디만 하면 주저없이 여자를 구하러 나올 거예요. 그보다 쉬운 일은 없어요. 그들이 여자를 구하러 들어와 소란을 피울 때 그 탐을 타서 여자는 슬쩍 빼돌리는 겁니다. 당장 내일 저녁 셰프를 당김에 뽑아버립시다. 그런 소동이야말로 그자들이 바라는 노래이기도 하니까요. 그래?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그거나 말해봐. 신부는 그를 잡아 흔들며 말했다. 그랭구아르는 당당히 버티고 서서 배를 잔뜩 내밀고는 그를 돌아보았다. 좀 가만 계세요. 저도 궁리 중이잖아요. 그는 잠시 생각하다가 무슨 좋은 생각이 났는지 손뼉을 치면서 물었다. 좋아, 바로 이거야. 기막힌 성공을 거둘 게 틀림없어. 그래? 그게 뭐냐니까? 그러던 신부는 화를 내며 물었다. 그랭구아르의 눈은 전에 없이 반짝이고 있었다. 자, 이리 가까이 오세요. 이런 모임은 비밀에 이루어져야 하니 귀옛말로 할게요. 이건 정말 대담하고 적의 허를 찌르는 계약입니다. 모두가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어떻습니까? 제가 그리 명청하지만은 않다는 걸 인정해 주셔야 합니다. 그는 갑자기 말을 멈추었다. 다시 이었다. 허참,
거기 염소도 그 여자와 함께 있던가요? 그런데 왜 그게 뭐 어쨌다는 거지? 그럼 그 염소도 같이 죽는 거잖아요. 아닌가요? 나랑 그게 무슨 상관이야? 그렇군요. 그 녀석도 교수형 당할지 몰라요. 지난달에도 암돼지 한 마리가 목매달려 죽었는데 망나니들이 그걸 구워 먹었대요. 그 귀여운 숨소 잘리를 목에 매달다니 가엾은 것. 이런 젠장. 클로드 신부가 외쳤다. 너야말로 망나니다. 대체 니놈이 생각해낸 방법이란 뭔지 그거부터 말하라 말이야. 왜 자꾸 엉뚱한 소리만 짓거리냐고. 네 생각을 집게로 끄집어내야만 되겠어? 아유, 진정하세요, 선생님. 들어보세요. 그랭고와르는 부주교의 귀에 입을 대고는 지나가 다니는 사람이 하나도 없건만 골목골목까지 샅샅이 살피더니 아주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이야기를 마치자 클로드 신부는 그랭고와르의 손을 잡고 냉랭하게 말했다. 알았네. 그럼 내일 보세. 내일 뵙겠습니다. 그랭고와르도 그렇게 답하고는 부주교가 자리를 뜨자 반대쪽으로 걸어가며 혼자 중얼거렸다. 이건 엄청난 거사가 될 거야. 대단해, 피에르 고르. 사람이 적다고 해서 큰 사업을 못하려는 법이 세상에 어디 있어? 아무렴 비톤도, 이 비톤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인물입니다. 어머니를 태운 수레를 끌고 헤라 신전으로 갔다. 이렇게 기록이 있네요. 비톤은 커다란 수소를 어깨에 짊어지지 않았던가? 할미새와 꾀꼬리와 딱새는 대양을 건넜다. 2. 거지가 되려무나. 클로드 부주교가 수도원에 들어갔을 때 그의 방 앞에는 동생인 장디 물랭이 와서 기다리고 있었다. 장은 형을 기다리는 동안 심심풀이로 수초로 코만 크게 과장시킨 형의 옆 얼굴을 벽에 그리고 있었다. 부주교는 머릿속에 딴 생각이 가득하여 동생을 제대로 쳐다보지도 않았다. 낡은 달 같은 동생의 유쾌한 얼굴에는 늘 생기가 넘치고 있어서 부주교의 어두운 얼굴도 동생을 보면 밝게 금세 밝아지곤 했는데 이번에는 그런 동생의 얼굴도 썩고 악취를 풍기는 데다 날이 갈수록 뿌옇게 흐려지기만 하는 그의 영혼에 긴 안개를 걷어내기에는 역부족이었다. 형님, 저 왔어요. 형님 뵈러 왔는데. 장은 아무래도 형의 태도가 이상하다고 생각하며 머뭇 말했다. 부주교는 여전히 그를 쳐다보지도 않고 대답했다. 그래서 형님, 이 위선자는 이렇게 말을 이었다. 형님은 언제나 저를 위해 걱정하시고 도와주시고 여러 가지로 좋은 말씀도 해주시기 때문에 늘 형님에게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형님이 늘 제게 말씀하셨죠. 장, 학자의 학설들이 학생의 기율이 날이 갈수록 해이해지고 있다. 장, 얌전하게 굴으라. 그리고 열심히 공부해라. 그리고 정식 절차를 거쳤거나 선생님의 허락을 받은 때 외에는 학교 밖에서 외박 같은 것은 하지 마라. 피가르디 출신 사람을 때려서는 안 된다. 학교의 집더미 위에서 묵직한 당나귀처럼 늙었어야 되겠느냐. 장, 선생님이 벌을 주시거든 따르게 받아라. 저녁마다 성당에 가서 영광스러운 성모 마리아께 성가를 부르고 기도드리고 맹세하여라. 이 모든 말씀들은 참으로 훌륭한 충고였어요. 또 형님은 저를 죄 많고 나쁜 짓만 하는 사악한 인간이며 노름꾼의 지독하고 구제불능의 골칫덩어리라고 생각하시죠? 사랑하는 형님, 저는 형님의 진심 어린 충고를 지피나 먼지처럼 짓밟고 살아왔어요. 그 덕분에 저는 톡톡히 벌을 받았답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공정하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돈이 있으면 실컷 먹고 놀고 신나게 흥청거렸죠. 아, 방탕함이란. 그 순간엔 그렇게 달콤하고 매력이 넘치지만 그 다음에 기다리는 것은 후회와 추악함 뿐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런 방탕의 결과로 이제 저는 하얀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빈털털이 신설합니다. 식탁 덮개도 셔츠도 손 씻는 수건까지도 쓸만한 것들은 죄다 팔아버렸어요. 이제 다시는 노름 같은 건 하지 않겠어요. 아름답던 촛불은 꺼지고 연기가 올라오는 기름 등잔만 남아 제 콧 속에 그 얼음을 남길 뿐이에요. 계집들도 완전히 저를 무시하고 후회와 빗장이들에게 시달리고 있어요. 겨우 물로 허기를 달래고 있답니다. 그리고 부주교가 말했다. 아,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우리 형님, 저는 앞으로 아주 착실하게 살기로 결심했어요. 지난날에 대한 후회와 뉘우치는 마음을 안고 형님께 찾아왔어요. 저는 회개하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과거를 뉘우치고 있어요. 주먹으로 제 가슴을 치면서 말이에요. 형님은 제가 장차 도로시 대학을 졸업하고 조교가 되기를 바라셨는데 그 말씀이 천번 만번 옳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어요. 제가 그 직업에 매우 잘 어울리고
또 뛰어난 소질을 지녔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그런데 공부를 하려고 보니 잉크도 펜도 다 떨어져서 새로 사야 할 것 같았어요. 그리고 종이도 없고 책도 필요하고요. 다만 몇 푼이라도 돈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회개하는 마음으로 형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게 다냐? 네, 돈이 조금 필요해요. 장이 대답했다. 돈 없다. 주교가 이렇게 대답하자 장은 매우 진지하면서도 어떤 결심이 선 듯한 어조로 말했다. 그럼 형님, 이런 말씀드리기가 안타깝지만 다른 곳에서 매우 좋은 돈벌이가 있다면 함께 일해보자고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래도 형님은 제게 돈을 주고 싶지 않다 이거죠? 안 되는 거죠? 그렇다면 저는 그냥 그 집회에 들어갈까 해요? 이런 터무니없는 소리를 짓거리며 장은 아이아스 같은, 이 아이아스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용사입니다. 신에게 도전했다가 파도에 묻힌다. 되어 있네요. 여기서는 원한의 상징입니다. 장은 아이아스 같은 천연덕스러운 얼굴을 하고서 제 머리 위로 벼락이 떨어질 각오를 단단히 하고 있었다. 그러나 부주교는 쌀쌀맞게 내뱉었다. 거지가 되려무나. 장은 곧바로 형에게 공손히 인사를 한 뒤 휘파람을 불며 수도원 계단을 내려갔다. 수도원 안뜰, 형의 방 창문 아래를 지날 때 창문이 열리는 소리에 고개를 들어보니 부주교가 준엄한 얼굴을 내미는 것이 보였다. 당장 꺼져. 너에게 주는 마지막 돈이다. 클로드 신부는 이렇게 외치며 지갑을 아래로 던졌는데 그것은 장의 이마에 정통으로 맞춰 커다란 혹까지 만들어 주었다. 그러나 장은 마치 던져진 맛 좀 뼈다귀에 얻어맞고 쫓겨나는 개처럼 화가 나면서도 신이 나서 사라졌다. 3. 기쁨이여 만세. 여러분은 기적의 소굴의 일부가 도시의 옛 성벽에 의해 닫혀 있었다는 이야기를 기억할 것이다. 그 성벽의 탑들은 대부분 이 시대부터 벌써 허물어지기 시작하고 있었다. 그런 탑들 중 하나는 거지들에 의해 환락의 장소로 바뀌어 있었다. 아래층 넓은 방에는 술집이 있었고 위층에는 그 밖의 여러 가지 목적으로 만들어진 방들이 있었다. 이 탑은 거지 왕국 가운데 가장 활기띤 곳이었으며 가장 무시무시한 장소이기도 했다. 그것은 밤낮으로 윙윙거리는 하나의 끔찍한 벌집이었다. 밤에 거지 왕국 전체가 잠들어 있을 때 현관은 오물투성이가 되어버리고 불 켜진 창문 하나 남아있지 않을 때 그 수많은 집들로부터 도둑들이며 창녀들이며 훔쳐온 아이들 또는 사생아들이 덕실거리는 그 소굴로부터 큰 소리 하나 들려오지 않을 때 사람들은 들려오는 소음으로 환기창이며 창문이며 갈라진 벽틈에서 새어나오는 그 새빨간 불빛으로 언제나 환락의 탑을 알아볼 수 있었다. 탑의 지하 창고는 술집이었다. 그곳은 나지막한 문 하나를 지나 고풍스러운 12음절 시구처럼 가파른 계단으로 내려가면 술집이 나왔다. 문 위에는 간판 대신 반짝이는 동전들과 죽은 병아리들을 아무렇게나 휘갈긴 그림 하나가 걸려있고 그 아래에는 죽은 이들을 위해 조종을 울리는 사나이들에게 라는 문구가 적혀있다. 어느 밤의 일이다. 파리시에 있는 모든 종로에서 소동을 알리는 종소리가 울려 퍼질 무렵 야경대원들이 그 무시무시한 기적의 소굴에 들어갈 수 있었다면 그 거지들의 술집에서 평소보다 더 큰 소동이 벌어지고 더 많은 술을 마시고 더 요란스레 욕설을 해대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바깥 광장에서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여기저기 모여 무슨 대단한 계획이라도 꾸미는지 낮은 소리로 쑥덕이고 말했다. 불량배들도 길거리 여기저기에 물이 지어서는 무디어진 칼날을 갈고 있었다. 그러는 사이 술집 안에서는 거지 패거리들이 그날 밤 그들의 머릿속을 가득 메우고 있는 상념들을 술과 노름으로 털어버리는 속셈인지 평소보다 훨씬 왁자지껄했으므로 술꾼들이 무엇에 관해 떠들고 있는지 말소리만으로는 알아듣기가 힘들었다. 다만 그들은 평소와 달리 유독 유쾌한 모습이었는데 다리 사이로 칼이나 도끼, 무시무시한 쌍날 장금, 밝은 회성총의 갈고리 등 온갖 무기들이 번쩍거리고 있었다. 그 방은 둥글고 매우 넓었으나 사람들이 테이블을 가득 메우고 있고 술을 마시는 패들도 워낙 많아서 술집 안에 있는 것은 남자, 여자, 의자, 맥주병, 술 마시는 사람, 잠자는 사람, 노름하는 사람, 강건한 사람, 다리를 저는 사람 등등이 뒤죽박죽으로 엉키고 겹쳐 있어서 모두 한 무더기의 굴 껍데기처럼 보였다. 테이블 위에는 기름 등잔이 켜져 있었으나 술집의 진짜 불빛, 즉 선술집이나 오페라 극장의 샹들리에 노릇을 하는 것은 장작불이었다. 이 지하 동굴은 매우 습해서
한여름에도 벽난로에 늘 불을 지펴야 했다. 가장자리에 조각을 한 이 거대한 벽난로에는 묵직한 장작 받침쇠와 취사 도구가 빼곡이 놓여 있었고 장작과 석탄의 큰 불꽃이 활활 타오르고 있었다. 벽난로의 커다란 불꽃은 밤에 흔히 마을길 같은 곳에서 대장간 창문에 비친 유령 같은 그림자를 맞은편 벽 위로 붉게 비추고 있었다. 커다란 개가 한 마리 벽난로 옆 잿더미에 앉아 쇠코장이에 고기를 꿰어들고 이리저리 돌려가며 굽고 있었다. 이처럼 어수선하고 혼란하기는 해도 한 번만 둘러보면 그곳에 모인 무리가 대략 세 무리로 나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세 무리는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세 사람을 중심으로 각각 모여 있었다. 먼저 그 중 한 사람은 동양풍의 가짜 금칠을 한 옷을 지저분하게 이상한 모양으로 입고 있었는데 그는 이집트와 보헤미아의 공작 마티아스 앙가디 스피칼리였다. 이 건달은 테이블에 앉아 두 다리를 꼬고는 손가락을 허공에 쳐들고 입은 쩍 벌린 채 자기 주위에 둘러선 사람들에게 큰 소리로 요술과 마술을 가르치고 있었다. 또 하나의 무리는 온몸을 완전무장한 용감한 튀니스 왕을 중심으로 모여 있었다. 클로팽 트루유프는 부하들이 눈앞에서 바닥을 도려낸 큰 술통 속에 가득 담긴 무기들을 서로 다투며 빼앗는 모습을 매우 진지한 얼굴로 감독하고 있었다. 그 통에서는 도끼와 칼, 투구, 쇠사슬로 된 갑옷, 방패, 창, 화살촉, 회전화살 등이 보물상자에서 쏟아져 나오는 사과와 포도송이처럼 튕겨져 나왔다. 사람들은 서로 밀고 당기며 투구나 가느다란 금, 자루가 십자가로 되어 있는 당금 등을 집어들었다. 아이들도 무장을 하고 있었으며 안전뱅이들도 갑옷이며 흉갑을 입고 술꾼들 사이를 풍뎅이처럼 기어다니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무리는 가장 요란하고 쾌활한 무리로 숫자도 가장 많았다. 그들은 의자와 테이블을 가득 메우고 있었는데 그중 한 사람이 큰 소리로 떠들고 쌍스런 말로 저주의 말을 짓거리고 있었다. 그 소리는 갑옷에서 박차에 이르기까지 빈틈없이 완전 무장한 한 사나이에게서 나오는 것이었다. 그는 갑옷으로 몸을 완전히 감싸고 있어서 보이는 것이라고는 벌건 들창코와 금발 곱슬머리, 붉은 입과 대담한 눈초리뿐이었다. 그의 허리띠에는 당금과 비수가 잔뜩 달려있고 옆구리에도 커다란 칼을 차고 있었으며 왼손에는 녹슨 큰 활을 들고 커다란 포도주병 하나를 앞에 놓고 있었다. 그 오른쪽에 옷깃을 부르헤친 뚱뚱한 여자가 붙어 있었으면 말할 것도 없다. 그의 주위에 있는 무리들은 모두 기들거리며 욕짓거리를 하거나 술을 마시고 있었다. 그 밖에도 그리 적지 않은 여러 무리들이 있었는데 심부름을 하는 남자들과 여자들을 비롯하여 도박꾼들은 구석에서 당구를 치거나 돌차기 혹은 주사위 놀이를 하기도 하고 어떤 패들은 카드 노름에 열중하고 있었다. 그런가 하면 다른 쪽 구석에서는 티격태격 싸움을 벌이거나 키스를 하는 사람도 있었다. 벽난로의 불꽃은 새빨갛게 타오르고 그 불빛은 흔들거리며 선술집 벽에 터무니없이 크고 기계 망측한 숱한 그림자를 만들어 너울거리게 하고 있었다. 이처럼 요란한 광경에서 빚어지는 소음이란 쩌렁쩌렁 울려대는 종의 내부와도 같았다. 불고기의 기름 받는 냄비 속으로 빗방울처럼 기름 방울이 떨어져 내려 그 소리가 방 안 구석구석에서 주고받는 수많은 대화 사이사이로 날카로운 소음을 내고 있었다. 이런 소동 가운데 술집 안쪽 벽난로 옆 벤치에 철학자 한 사람이 앉아서 잿더미에 발을 뻗고는 깐부기 불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겨 있었다. 바로 피에르 그랭구아르였다. 자, 서둘러라. 빨리 무기를 들으라. 앞으로 1시간 뒤에 출발이다. 클로팽 트루유프가 자신의 거지 패들에게 소리쳤다. 한 아가씨가 이런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엄마, 아빠, 안녕히 주무세요. 불은 마지막 남은 이들이 끌 거예요. 카드 노름을 하던 두 사람이 싸우고 있었다. 잭이다. 둘 중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른 사내가 상대에게 주먹을 들이대며 외쳤다. 클럽으로 늘 엄중하게 감시할 거야. 네 놈은 킹이 나오면 클럽의 잭으로 바꿔칠 놈이니까. 아이고, 한 사나이가 이렇게 외쳤는데 그 소리로 보아 노르망디 사람임을 알 수 있었다. 여긴 가유빌 성자들처럼 완전 콩나물 시루구나. 얘들아, 이집트 공작이 가성으로 청중에게 말했다. 프랑스의 마녀들은 빗자루도 기름도 말도 없이 주문 몇 마디만 갖고 그들의 한밤의 잔치에 간다. 이탈리아 마녀들은 을에 염소 한 마리를 데려가는데 염소는 문 앞에서 그들을 기다리지.
마녀들은 모두 굴뚝으로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으니 모두 그리 알도록.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무장한 한 젊은 사나이의 목소리가 왁자지껄 떠드는 가운데서도 단연 우렁차게 울려 퍼졌다. 만세 만세. 그는 소리쳤다. 오늘이 나의 첫 출전이다. 나는 거지다. 나는 거지란 말이야. 나한테 술 한잔 따라줘. 나는 풍차의 장 프롤로다. 귀족이지. 내 생각에 만약 하나님이 친위대 헌병이 되었더라면 아마 그도 약탈을 할 거다. 그렇지 형제들. 우리는 지금 근사한 원정을 떠나려 한다. 우리는 용맹한 사람들이다. 대성당을 포위하고 문을 두들겨 부수고 아름다운 처녀를 구해내어 판사들과 성직자들의 손아귀에서 빼내자. 수도원을 파괴하고 주교관의 주교를 태워 죽이는 일들은 시장이 수프 한 숟가락 먹는 것보다 빨리 해치울 수 있어. 우리들은 정당하다. 그러니 노트르담을 약탈하자. 그걸로 만사가 끝장난다. 가지모도를 교수대로 보내자. 부인들께서는 가지모도가 누군지 알고 계시던가? 성령 강림절에 대종 위에서 숨을 헐떡이는 것을 본 적이 있는가? 말도 말라니까. 대단한 볼거리였지. 악마가 짐승의 아가리 위에, 즉 말을 탄 것 같은 꼴이었다니까. 여러분, 내 말을 들어보시오. 나는 밑바닥에서부터 진짜 거지다. 내 영혼은 밑바닥에서부터 진짜 거지라는 말이다. 나는 본디 부자였는데 재산을 모두 탕진해버렸다. 어머니는 내가 장교가 되길 바라셨고 아버지는 나를 부주교로 만들고 싶어 하셨지. 숙모는 재판관, 할머니는 왕의 대법관, 큰어머니는 기다란 법복을 입은 예수의 출납관으로 만들고 싶어 하셨어. 그러나 나는 거지가 되었다. 그 말을 아버지께 했더니 그분은 내 얼굴에 저주의 말을 퍼부었고 어머니는 하염없이 울면서 저 벽난로 밑 받침쇠 위의 장작처럼 거품을 무시더군. 기쁨이여 만세. 나는 진정한 파괴자다. 이봐 주모, 여기 술 좀 더 줘. 돈은 아직 있고 이젠 쉬된 포도주는 싫어. 그걸 마시면 내 목구멍이 짜증을 내거든. 그런 걸 마시느니 차라리 간장으로 목구멍을 헹구겠다 제기랄. 어중이 떠중이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너틀 웃음을 터뜨리며 박수갈채를 보내고 있었는데 자기 주위가 더욱 시끌벅적해진 것을 느낀 장이 외쳤다. 오, 정말 아름다운 소음이다. 격분한 민중이 신들린 듯 흥분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황홀경에 빠지다는 눈으로 망가를 읊조리는 수도자 같은 투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무슨 성가를, 무슨 악기를, 무슨 노래를, 무슨 선율을 여기서 사람들은 끝없이 노래하는가. 꿀처럼 달콤하게 찬송가를 연주하는 악기 소리, 천사들의 감미로운 노래가락, 몹시 거룩한 성가가 울려 퍼지는구나. 그가 문득 말을 멈추었다. 젠장 주모, 밥 좀 줘. 이어 술집 안에는 전체적으로 이야기들이 중단되면서 어색한 침묵 비슷한 것이 잠시 감돌았다. 그 사이 이번에는 손아래 집시들에게 무언가를 가르치는지 이집트 공작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침묵을 가르며 솟아올랐다. 쪽제비는 아딘이라 하고 여우는 피에블레, 파란 다리 또는 쿠레르데 부아, 숲을 달리는 동물이라 하고 늑대는 피에그리, 회색 발 또는 피에도레, 금색 발이라 하고 곰은 러비에, 늙은이 또는 그랑페르, 하라범이라고 불린다. 땅의 요정의 모자를 쓰면 자기 모습이 보이지 않게 되고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게 된다. 두꺼비란 놈은 세례를 받을 때는 모두 빨강이나 금정 비로드를 입고 목과 발에 방울을 하나씩 달아야 한다. 대부는 머리를 움켜쥐고 대모는 엉덩이를 붙잡는다. 벌거벗은 처녀들을 춤추게 하는 힘을 가진 것은 시드라 가숨이라는 악마다. 젠장, 나도 그 악마 시드라 가숨이 되고 싶다. 그때 장이 말을 가로막았다. 그러는 사이 거지들은 술집 한쪽 구석에서 수근거리며 무장을 서두르고 있었다. 에스메랄다, 가엾기도 하지. 집시 하나가 말했다. 그 아이는 우리 누이 동생이야. 반드시 그곳에서 구해와야 해. 그럼 그 애가 줄고 노트르담에 있었단 말이야? 유대인처럼 생긴 거지가 말했다. 그렇고 말고 제기랄. 그러면 친구들, 유대인 거지가 외쳤다. 모두들 노트르담으로 가자. 페레올 성인과 페레시옹 성인의 성당에는 조각상이 2개나 있거든. 하나는 성 요한 바티스트 상이고 다른 하나는 성 앙투안 상인데 모두 순금이야. 2개를 합친 금의 무게가 17마르크에 15에스테람이며 좌대의 도금한 은은 17마르크 5언스나 된다고? 난 금은 세공사라 잘 알거든. 그때 장에게 저녁밥이 나왔다. 그는 옆에 있는 여자의 풍만한 가슴에 기대며 소리를 질렀다. 다들 성 고를리라고 부르는 성불 더리케에 걸고 맹시하건대 난 정말 복받은 놈이야. 거기 내 앞에서 쑥맥 하나가 대공처럼 수염도 없는 반드르르한 얼굴로 나를 바라보고 있구나.
저기 내 왼쪽에 있는 쑥맥 하나는 이가 하도 길어서 턱을 가리고 있고, 그리고 나는 퐁투아저 포이떼의 지혜 원수처럼 내 오른손으로 젖꼭지 하나를 누르고 있다. 연병할 거. 어이 저기 벽창호, 너희 몰골을 보니 공장수인가 본데 슬슬 내 옆에 와서 앉았구나. 난 귀족이야 친구. 장사치는 귀족과 나란히 할 수 없는 거야. 꺼져버려. 어이 얘들아 싸우지 마. 바스티즈 크루즈 와종? 넌 그렇게나 코가 잘 생겼는데 어째서 저 우악스러운 놈의 투박한 주먹으로 그 코를 망가뜨리려 드는 게냐? 이 쑥매가 아무나 그런 코를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야. 붉은 귀의 자크롱 롱즈 오레우, 넌 정말 대단하구나. 하지만 머리털이 없는 게 오게티다. 어이 다들 잘 들으라. 나는 장 프롤로이고 나의 형님은 부주교님이시다. 될 대로 되라지 채. 내가 하는 말은 모두 사실이다. 난 내가 원해서 거지 세계로 뛰어들었고 그럼으로써 형님이 약속해준 전국에 있는 집 절반을 기꺼이 포기했다. 난 티르샤프 거리에 영지도 있고 보는 여자들마다 나한테 홀딱 빠져드는데 그건 성 엘로아가 뛰어난 검은 세공사였다는 게 사실인 것처럼 분명한 사실이란 말이야. 그뿐 아니라 파리시의 5개 대표적 직업이 가죽 제품 판매업자, 가죽 가공업자, 견장 제조업자, 지갑 제조업자, 가죽 박피업자인 것이 사실인 것처럼 내 말은 명명백백한 사실이란 말이지. 또 성로랑이 계란 껍데기에 다 죽은 것이 사실인 것처럼 사실이란 말이야. 명시할 수 있지. 여러분에게 내가 여기서 거짓말을 하면 1년 동안 고추술 따윈 마시지 않겠다. 아이고 예쁘나 다리 밝구나. 장넘으로 한번 보아라. 바람 때문에 구름이 구겨지고 있구나. 내가 너의 목장식을 찌그러뜨린 것처럼 말이다. 여자들아, 아이들의 코를 풀어주고 양초 심지를 끊어라. 제기랄, 내가 지금 뭘 먹고 있나 젠장. 이봐 깔보, 너희 집 매춘부들 머리카락이 왜 내 오믈렛 속에 들어가 있는 거야? 난 대머리 오믈렛을 좋아한단 말이야. 악마가 너희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이 대단한 바알세불의 여인 속에서는 매춘부들이 포크로 머리를 빗는구나. 이렇게 말하고 그는 접시를 바닥에 냅다 집어던져 깨뜨리고는 큰 소리로 노래하기 시작했다. 하나님에게 맹세코 나는 없네 빌어먹을. 신앙도 법도 불도 집도 임금님도 없고 하나님도 없다. 그러는 사이 클로팽 트루이프는 무기 분배를 마쳤다. 그리고 구랭구알 앞으로 다가갔으나 그는 장작 받침대 위에 발을 올려놓고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다. 이봐 피에르, 뭘 그렇게 멍하니 생각하고 있는 거야? 튀니스 왕이 말했다. 구랭구알은 우울한 미소를 지으며 그를 쳐다보았다. 아 각하, 저는 불을 아주 좋아하거든요. 은발을 녹여주거나 저녁 식사를 만들 수 있다는 그런 이유에서가 아니라 불꽃을 날리기 때문이지요. 어느 때는 몇 시간씩 불꽃을 바라보며 앉아있기도 해요. 난로의 어두운 안쪽 반짝거리는 별들 속에는 별의 별 것들이 다 보인답니다. 저 별들 역시 하나의 우주랍니다. 차식 뭔 소리를 짓거리는지 모르겠다. 젠장 지금이 몇 시인지는 알고 있느냐? 튀니스 왕이 말했다. 모르겠는데요. 그랭구아르가 대답했다. 그러자 클로팽은 이집트 공작에게 다가갔다. 이복의 마테아스, 아무래도 시기가 좋지 않은데 루이 11세가 파리에 있다던데. 그렇다면 놈의 소나기에서 우리 누이 동생을 구해내기엔 더욱더 절호의 기회야. 늙은 집시가 대답했다. 마티아스 말 한번 잘했어. 튀니스 왕이 말했다. 우리가 재빠르게 해치울 거니까 문제없어. 성당 놈들은 저항하지 않을 테니까. 그 놈들은 토끼 같은 놈들이고 우리는 때로 몰려갈 거니까. 법원에서 내일 아가씨를 찾으러 와봤자 헛수고만 하는 거지. 똥이나 처먹으라. 그 예쁜 아가씨의 목을 매달다니 말이나 되는 소리야? 클로팽은 술집 밖으로 나갔다. 장은 여전히 목신 소리로 외치고 있었다. 좋아, 난 마신다. 먹고 취해버리겠다. 난 유피테르야. 야, 백증 피에르라 소메르. 나를 한 번만 더 그런 눈으로 봤다간 이걸로 너희 코에 한 방 먹여주마. 그랭구아르는 명상에서 깨어나 비로소 주위의 시끄럽고 요란스러운 광경을 둘러보며 입속으로 중얼거렸다. 포도주와 소란스러운 주점은 음란한 것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나는 술은 딱 질색이라니까. 술은 현자들마저도 신앙심을 잃게 만든다고 성 베네딕투스가 한 말은 생각할수록 명언이야. 이때 클로팽이 돌아와서는 천둥 같은 소리로 외쳤다. 벌써 한밤중이다. 이 말을 듣자 그곳에 모여있던 모든 거지들은 마치 휴식 중이던 부대에 집합나팔이 울려 퍼지기라도 한 것처럼 남자도 여자도 어린아이도 하나로 뭉쳐 무서운 기세로 함성을 지르며 각자 무기와 고철들을 흔들어대며 술집 밖으로 나갔다.
달은 구름에 가려 있었다. 기적의 속은 불빛 하나 보이지 않는 칠흑같이 캄캄한 어둠이었다. 그러나 그곳에 인적이 없기는커녕 한때의 남녀들이 소곤소곤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그들이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려왔고 온갖 종류의 무기들이 어둠 속에서도 하얗게 빛을 발하고 있는 것도 보였다. 글로팽은 커다란 돌 위로 올라가 소리쳤다. 줄을 서라 거지 동지들, 줄을 서라 이집트죠, 줄을 서라 갈리아죠. 어둠 속에서 행동이 계시되었다. 엄청나게 많은 무리들이 종대로 늘어섰다. 잠시 후 튀니스 왕이 다시 소리를 질렀다. 이제 조용히 파리를 빠져나가야 한다. 아몬은 호주머니의 당금이다. 노트르담에 도착할 때까지는 불을 켜서는 절대 안 된다. 출발! 그로부터 10여 분이 흐른 뒤 기마 야경되는 검은 그림자들의 긴 행렬이 소리도 없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질겁을 하여 도망쳐버렸다. 그 행렬은 집들이 빼곡히 들어선 시장통을 빠져나가 샹주 다리 쪽으로 내려갔다.